네, 우리 이전 시간에 법률의 내용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해서 확정 가능 또 적법성 하는 과정에서 잠시 멈췄죠. 자, 18번 보시면 이제 효력 규정인 강행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적법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 위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강행 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 위반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1번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자,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인 강행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를죠. 행위 능력이 제한됐을 때는 취소사일 뿐인 것이죠. 내용에 있어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없으면 이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적 무효는 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서 이제 비진의 표시가 되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 또는 통정의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 착오나 사기 강박은 취소사일 뿐이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당사자와 내용과 관련된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인 거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무효만 상대적 무효인 거죠. 2번 강행 규정은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적용돼야 되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될 수 없다. 자, 강행 규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쌍방에게 모두 무효가 되는 쌍방적 강행 규정이 있고요. 일방은 위반해도 무효가 되지 않고 다른 일방이 위반했을 때만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은요, 보통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들. 여기서 강행 규정은 이런 거죠. 선량한 풍속에다 사회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을 우리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강행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요, 그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약자는 위반하여도 돼요. 그러나 강자가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강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을 때는요. 그래서 사회적 강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지만은 약자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 그러면 이런 것들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이러면 편면적 강행 규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개념이죠. 선량한 분석과 사실과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요. 자,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강행 규정이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해석상 강행 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죠. 명문으로 뭐 강행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으로요 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우리 충칙에서는 거의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각칙으로 가게 되면은 물권법, 채권법 보시면은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는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 뭐 미성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 없어요. 없지만은 해석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석상, 그러니까 우리 총칙에서는 주로 해석상 강행 규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해석상 강행 규정으로 인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해석상 우리가 해석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번 법률의 일부분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본다는 거죠. 2번만 틀렸죠. 자, 19번 강행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일을 판단할 수 있다. 자, 강행 규정 위반은요 선량한 풍속에다 사회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강행 규정이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3번 그러니까 무효를 얼마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3번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죠. 4번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죠. 강행 규정 위반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것은 추인하여도 어차피 그것은 강행 규정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것을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만들 수가 없죠. 어차피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의 추인에서 나오죠.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는 것이 강행 규정 위반은 추인에 의해서 원래 강행 규정 위반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고요. 또 반사회적 행위예요.
선량한 부속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랄지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건 추인하여도 어차피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추인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4번은 옳은 내용이죠. 5번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자 무효가 됐으면은요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강행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강행규정 위반이 동시에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경우요.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이 언제나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를 할 때 여기 있죠. 우리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이게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그래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 하나의 유형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104조가 또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어떻습니까? 강행규정으로 다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행규정은 결국 금지규정이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지규정. 그래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규정들 여기까지가 위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런 건 다 금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금지되는 거 여기 안에도 금지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강행규정 위반이 되는 거죠. 강행규정 위반이 되는데 이건 무효가 되겠죠.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효죠.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니까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어떻습니까? 요것은 자 이거 강행규정 위반이 되겠죠. 그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또 위반한 거죠. 동시에 위반한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요 핵을 건드렸다는 거죠. 사회질서 요것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즉 강행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두 개지 무효예요. 예,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에 해당되든 해당되지 않든 간에 다 무효가 되는데 이것은 무효가 됐을 때는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된다는 거죠. 만약 이행이 됐으면 불법원인 급여가 된다. 급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무효가 되더라도요, 이것은 반사회성,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하에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의무 이행에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무효가 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행이 됐을 때요, 이미 이행이 됐을 때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강행규정, 그렇죠. 자, 5번 보시면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자, 20번 강행규정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요. 이것은 이제 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자, 이것은 우리의 시험법에 해당되지 않지만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요.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민법에서 규정해놓고 있어요. 이에 불리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들은 무효다. 강행규정 위반이 된다. 무효다라고 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니죠. 지명채권,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요. 그 채권을 양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할 수 있어요. 이런 특약들은요. 이거는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이것들은 얼마든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 이것은 강행규정 위반이 됩니다. 1번, 2번은 우리 시험범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러나 밑에 보시면은 3번요. 이건 우리 한 거죠.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 정관으로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양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임의규정이다. 정관에서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갑과 을의 조합기억을 체결하면서 민법 규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 시 조합재산을 을이 단독 소유를 한다는 갑을 사이의 특약인데요.
우리가 그 법인의 해상과 청산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조합에 있어서는요, 이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임의 규정이고 법인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요, 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뭐 특약, 이런 것들은, 비용, 필요비를 상환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들이 가능합니다.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3번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험 범위 해당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3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강행 규정이고 조합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또 기억하시고요. 자, 21번 당사자 합의에 의한 특약 중 무효인 것은, 자, 무효인 것은 강행 규정 위반을,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거죠. 임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1번 보죠. 기간 계산지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특약. 원래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것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2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는 특약. 자,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특약,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 이것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되는 특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권리 능력의 종비를 사망신고 신점을 하는 특약. 자, 능력에 관한 규정은요, 다 강행 규정입니다. 능력은.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 규정은. 네, 4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원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이라 하지만은 발송 시점, 즉 발신주의로 하는 특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5번 법률행위 일부 무효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는 특약. 자, 일부 무효 법률은 일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일부 무효인 경우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20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21번 우리가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임의 규정인데 3번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22번 그 효력이 무효인 것은요.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가 되겠죠. 1번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 체결된 매매계약. 자, 자기 소유물, 처분권이 없는 사람도요, 매매계약, 의무부담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효한 거예요. 2번, 이미 화재로 멸실된 주택에 대해 체결된 매매계약. 이미 화재로 멸실된 주택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이니까 어떻습니까? 원시적 불능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니까, 이것은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겠죠. 2번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3번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다소 부족한 경우에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샀는데요, 평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요, 원시적 무효이면서 전부 불능해야 돼요. 전부.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경우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불능은 무효가 되지 않고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인 경우만 무효가 됩니다. 4번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에 멸실됐어요. 이건 후발적 불능이니까 무효가 안 되겠죠. 5번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변제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의 토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매매 계약이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요.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행기 때 이제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처분함과 동시에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이 되지만 이것은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후발적.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자, 따라서 2번만 어떻습니까? 원시적 불능으로서 전부 불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3, 4, 5번, 3번은 일부 불능이고 4번, 5번은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1번은 처분 능력이 없어도요, 처분 권한이 없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23번 옳지 않은 것은요. 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이라는 것은요,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될 수 있는 방법 기준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법률 행위 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번 법률행위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 이런 경우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지 않고요. 또 객관적 불능이 아니라 주관적 불능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아닌 걸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소유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주관적 불능은요, 또 무효가 되지 않고요. 세상에서 완전히 없을 때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무효가 되고, 그것도 전부 불능이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3번,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걸 금지를 시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 되겠죠. 그 사람 취득하게 되면 싸게 사버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국민들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직접 취득하는 것은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이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탈법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탈법행위도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탈법행위도 무효이고요. 강행 규정 위반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4번,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 중개 수수료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법령에서 따라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약정은요, 이럴 때는 전부가 또 일부가 무효가 되지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뭐 50만 원만 받아야 될 사람이요, 80만 원을 받았어요. 초과해가지고. 그럼 50만 원은 어차피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되는 30만 원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전체 80만 원이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50만 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80만 원 지급했다고 해서요, 80만 원 전부 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3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5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그 탈세를 막기 위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위반돼 가지고요, 등기가 돼버렸다고 하더라도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고요, 미리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가백에서 을에게로 팔았고요,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를 했는데 등기는요, 을을 생략하고 직접 병 앞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탈세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냈을 경우는 을한테 세금만 다시 걷어내면 되는 것이지 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차피 갑은 을한테 팔았고 을은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두고요, 다만 을한테 세금만 걷어내면 되겠죠. 따라서 그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요, 이것은 단속 규정이지 이걸 위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4번부터는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죠.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금지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사회적 행위였을 때는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 물론 강행 규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자, 무허가 건물 임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임대했다고 해서 이것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선량한 분석기타 사유질서를 위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2번 부첩관계. 처의 사전 승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처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전 승인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3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백이 한 징여입니다. 자, 부첩관계를 단순히 종료시키는 것이면 이것은 유효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징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징여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 부첩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부첩관계가 종료가 된다는 거죠. 부첩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증여도 해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증여도. 그러니까 첩관계를 위해서 증여를 했는데 첩관계가 종료되면 증여도 해제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떠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떠날 때는 이거 놓고 떠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하긴 했는데 종료가 되면 증여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떠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놓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 떠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어떻습니까?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계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직무에 관한 청탁 이런 말들이 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을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의 양도를 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자, 변호사 아닌 자는요, 이런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승소를 조건을 해서 대가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승소에 따른 이제 대가를 더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것을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형사사건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더 많이 받기로 하는 거, 이런 건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민사사건에서는요, 이런 성공보수약정이요. 성공보수약정이죠. 성공보수약정이 민사사건에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요, 변호사 아닌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인정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법률 브로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인정이 안 되고, 변호사 아닌 사람, 이것은 마치 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이런 건 무효가 됩니다. 변호사였으면 이것은 유효해요. 이것도 민사사건이었다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또 무효가 되고요. 자, 옳지 않은 거예요. 25번. 자, 1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요. 단순히 알고 매수하는 것으로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 않고요.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했을 경우. 1번이 틀렸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이란 말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2번 소송에서 증언을 해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급부가 제공되면 이것도 무효죠. 차비나 식비 정도 제공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물론 위증의 대가라면요, 이것은 통상에 용인될 수 있는 범위, 통상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3번은 이제 동기의 불법이죠. 자, 동기의 불법은요, 동기라는 건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표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동기의 불법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표시가 되거나 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그 동기의 불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4번 방금 했죠. 부적관계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5번 공무원 직무상 청탁,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이중매매는요, 항상 배임행위의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요, 이것은 이중매매를 단순히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26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자, 1번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거 다 무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3번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 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낸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입니다. 만약 이것을 자유의사가 아니라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루어졌다라면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등한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거 내가 부담하겠다, 이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이제 보험 사기죠.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험 계약, 이건 무효죠. 그리고 5번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이것이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죠. 그러니까 증권을 하는 것은요, 고객이 자기 부담하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기하는 거죠. 증권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권거래에 대해서요, 증권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존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돈을 맡기면은요, 증권회사가 그것을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고객이 가는 거고요. 손해가 생기면요, 고객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기 부담하에서 이렇게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에서 일정한 한도액을 보존해 주기로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증권회사가 부실책, 점점 망하게 되겠죠. 수익이 없었는데 고객한테 돈을 계속 주게 되면은요, 증권회사가 망하면은 이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맞습니다. 강행기적 위반이면서도 반사회적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런 거 다 무효예요.
자, 27번은 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면은 이것은 강박에 의해서 취소 사유는 된다고 하더라도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단지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강박, 공갈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은 취소 사유 뿐이라는 거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을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2번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는요. 제3자,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고요. 3번 보험 사기죠. 사기 이런 거죠. 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반사회적 행위로. 4번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죠. 또 이행 이후에는 반환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5번 보시면 도박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무효라는 거죠. 도박, 채무, 부담행위, 변제, 약속. 그러니까 도박,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행위들이기 때문에 무효 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들 이것들도 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도박과 관련해서는 딱 하나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대리권 수요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리권 수요행위. 그래서 대리권 수요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따라서 그 대리인으로서 행위란 것은 또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도박이라는 말 들어가면 다 무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해는요. 뒤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뒤에서 나올 테니까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28번은요. 또 반사회적 행위에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자, 여기서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판례. 자, 1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은익을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일 것 같지만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자금 은익을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비자금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로 전송됐다고 하더라도 그 은닉하기 위한 임치 행위는 이것은 무효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무효일 것 같지만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자, 2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알고도 약정이 있으면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깊이 관여를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 행위 같지만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3번 대리인이 반사회 질서 행위, 그러니까 이중매수에 개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몰라도 그 대리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틀렸죠. 자, 4번 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 원조계약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무효인 거죠. 그 계약에 따른 대가 이런 것들도 다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거죠. 5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법률 행위 시에는 어떻습니까? 반사회적 행위라는 주관적인 인식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으로 반사회적 행위가 돼야 되고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라는 건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식이 전혀 없었죠. 법률 행위 시에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5번만 맞는 거죠. 자, 29번도 무효의 약정에 해당하는 것, 무효인 경우에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려하는 거죠. 자, 기억 보시면 윤락행위 들어가게 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니은은요, 부정행위를 용서의 대가로요,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이것은 유효하다고 봤던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반사회 질서의 행위로서 유효냐 무효냐 해가지고 딱 정리됐죠. 책에. 그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뒤고 불륜관계를 단절을 하고요. 그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게 이건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유효합니다. 리얼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건 이건 유효하다는 거죠. 자, 미음 청탁의 대가로 보수 지급하는 거 공무원에 이거는 무효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만 무효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유효이고요.
자, 30번요. 또 똑같은 판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기억 보시면은 비자금 은닉행위는 유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유효고요. 니은 보시면은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을 기망하여 매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게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요.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으니까 그 소유 물건이 상속인에게 이제 승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이 을한테 이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속인을 기망해가지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기망해가지고 모르는 상속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는 A의 배임행위에 B형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을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적극적 기망행위를 해서 배임행위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좀 독특한 판례인 것이죠. 독특한 판례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를 성공보수 약정이요. 여기는 변호사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리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런 거 다운계약서인데 이것을 나중에 세금 발견하게 되면 세금만 거두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31번은요. 다음 중 반사회질서 행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1번 보시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동기불법으로 이거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보시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요. 자,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 강행규정 위반에 대해서 무효이긴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행규정 위반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고 봤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그러니까 무효가 되긴 하지만은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가. 또 3번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느껴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느끼가 무효가 되는 것은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사회성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4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하는 행위. 자, 도박이라는 말로 하면 다 무효이지만은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라는 겁니다.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예요. 이건 유효고. 5번 강박이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칙인 경우.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이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만은 단순히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을 경우에는 이것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 사유는 되어도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2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틀린 것은 1번 첩계약은요. 승인이 있든 없든 간에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2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된 경우는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없죠.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이기 때문에. 자, 3번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됐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행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꼭 이중 양도를 받는 행위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행위 같은 경우도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사용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가하다. 이것은 취소 사유일 뿐이라는 거죠. 취소 사유일 뿐인 것이고요.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동기불법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반사회성이 있죠. 그러니까 2번만 어떻습니까? 틀린 거죠. 2번은 추인하여도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인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3번, 44번은 이게 사례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보죠. 처병 있는 갑은요. 을려와 첩계약을 하고요.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구갑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이전하고요.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개월분 만에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2개월간의 생활비만 줬습니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는 거죠. 자, 1번. 갑은 첫 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뭐 취소의 대상이 취소의 사유는 아닌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고요. 생활비 지급은 자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제는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2번 병은 첫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반사회 질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 행위를 한 사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을 청구할 수가 없죠. 불법원이 급여가 되기 때문이죠. 4번 을은 첫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뭐 이거 취소 사유가 아니니까 이거는. 5번 갑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갑은 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 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모두 읽었다. 구 을과 외상 도박으로 을에게 300만 원의 빚을 졌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은 도박으로요. 도박으로. 갑과 을은 도박으로 해가지고요. 자기도 200만 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구경하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까지 빌려가지고요. 빌린 돈까지 다 잃었습니다. 또 300만 원 빚까지 졌네요. 자, 1번. 갑과 을의 도박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라는 거죠. 무효죠. 도박은 항상 무효다. 300만 원 변제할 필요 없고요. 2번. 갑과 을의 도박 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도박으로 인한 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불법원이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되고요. 3번. 갑과 병의 금전 대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이것도 무효이죠. 무효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무효예요. 4번 갑과 병의 금전 대여 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병에 100만 원을 변제했다면 반환. 일단 변제하면 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갑과 을의 도박 계약, 금전 대여 계약 모두 무효라는 거죠. 모두 무효 계약입니다. 병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빌려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박할 거라고 뻔히 알면서 빌려줬다는 거죠. 이것도 동기의 불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다 무효라는 것이죠. 변제 약정도 무효고 다 무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반사회질서 법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련해서는 여기 해당되는 예, 해당되지 않는 예,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 그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